아버지는 10년 동안 자식들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등을 돌린 건 아들들이었지만 끝까지 붙잡지 않은 건 아버지였어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방 소도시 외곽 낡은 손두부 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면 불이 켜졌어요. 콩 삶는 김이 유리창을 뿌옇게 덮었습니다. 주인은 오한수, 올해 74. 맨손으로 시작해 이 공장 하나로 아들 셋을 대학까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가가 됐고 둘째는 대학 교수가 됐어요. 막내만 작은 목공소를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한수는 늘 앞에 두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막내에겐 말끝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왜 형들처럼 못하냐? 그 말이 막내 정우의 가슴에 오래 박혔습니다. 10년 전 한수의 환갑상을 앞두고 형제들이 크게 틀어졌어요. 공장 명의를 두고 큰아들과 둘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이 공장 이제 정리하시고 명의부터 깔끔하게 하시죠. 한수가 상을 엎었어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안 돼. 그날 이후 두 아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막내는 형들 사이에서 아무 편도 들지 못한 채 그저 멀어졌어요. 한수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식들 사는데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콩을 삶던 한수가 김 앞에서 휘청했습니다. 손이 솥에 닿았는데 뜨거운 줄을 몰랐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의사가 오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췌장암입니다. 말기예요. 이미 손쓰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한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남았소? 길게 봐야 반년입니다. 보호자분과 보호자 없소? 너무 짧은 대답이라 의사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한수는 금고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새 아들이 어렸을 적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수가 올해 그 사진을 봤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는 결심했어요. 죽기 전에 아들들을 한 번씩 보고 오기로. 다만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로서 마지막 얼굴 한 번 보고 오겠다고. 옷장을 열었어요. 명절에 큰아들이 사준 새 코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수는 그걸 두고 콩물이 밴 낡은 작업복을 걸쳤어요. 이게 나지. 거울 속엔 두부 냄새 밴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수가 먼저 찾은 건 큰아들 정민이었어요. 넓은 사옥 로비. 안내데스크 직원이 그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약속하고 오셨어요? 오정민 사장, 애비 왔다고 전해주소. 한참 뒤 정민이 내려왔어요. 낯빛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어쩐 일로? 연락을 주시지. 말은 정중했지만 눈은 로비를 오가는 직원들을 살피고 있었어요. 정민은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큰 며느리 혜란이 현관에서 맞았어요. 시선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낡은 작업복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0.5초. 그 짧은 순간에 입꼬리가 미묘하게 굳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말끝이 뭉툭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반찬은 단출했습니다. 식사 내내 아무도 10년을 묻지 않았어요. 밥을 물리고 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아, 애비 오늘 하룻밤 여기서 자고 가도 되겠냐? 정민과 혜란의 눈이 마주쳤어요. 0.3초. 혜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방이 좁아서요. 애들 방도 따로 있어야 하고. 넓은 집이었어요. 정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근처 좋은 호텔 잡아드릴게요. 그게 편하실 거예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내밀었어요. 한수가 카드를 물끄러미 보다가 조용히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얼굴 봤으면 됐지. 현관에서 낡은 신을 신는데 안쪽에서 혜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여보, 아버님 공장 어려워지신 거 아니야? 행색이 저러신 게 혹시 손 벌리러. 정민이 낮게 답했습니다. 쉿. 들려. 한수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아들이 준 카드를 쓰지 않았어요. 낡은 여관방에 누워 천장을 오래 봤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아들이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이튿날 한수는 둘째 정훈의 집을 찾았습니다. 교수 아들은 아버지를 서재로 안내했어요. 책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예의 발랐지만 자꾸 손목시계를 봤어요. 아버지, 제가 오후에 강의가 있어서요. 밥 한 끼를 먹는 동안 정훈의 아내는 통화를 핑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한수가 하룻밤 얘기를 꺼내자 정훈이 난처한 얼굴을 했어요. 아버지, 저희 집이 손님 재우기가 좀 다음에 미리 말씀 주시면. 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애비가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일어서는데 정훈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버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차비라도. 한수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됐다. 강에 늦겠다. 어여가라. 그가 현관을 나설 때 정훈은 이미 서재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한수는 진짜 아픈 게 몸이 아니란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 집을 나온 한수는 차마 세 번째 집으로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막내에게는 10년 전 가장 모진 말을 한 게 자기였으니까요. 그래도 한수는 목공소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간판에 톱밥 냄새가 났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막내 정우가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린이 의자였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한수가 차마 문을 못 열고 서 있는데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났어요. 아빠, 이 의자 누구 거야? 우리 새아거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야. 한수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를 정작 자기는 이 아들에게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정우가 밖에 선 아버지를 봤습니다. 톱을 든 채 그대로 굳었어요. 아버지, 10년 만이었습니다. 한수가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안에서 막내 며느리 도경이 나왔어요. 도경의 시선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콩물이 밴 손. 그런데 도경은 그 손을 보고 얼른 다가와 두 손으로 맞잡았어요. 아버님, 이 손 이렇게 트실 때까지. 어서 들어오세요. 밖이 추워요. 한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그의 손을 먼저 잡았어요. 목공소 안은 좁았습니다. 방 한 칸에 세 식구가 부대끼며 사는 살림이었어요. 그래도 도경은 아랫목을 내주고 없는 살림에 상을 차렸습니다. 두부 한 모를 부쳐내오며 웃었어요. 아버님이 두부 만드신다고 그이가 늘 자랑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고소하다고. 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막내가 아버지를 자랑했다니. 밥을 먹는 내내 손녀 세아가 한수의 무릎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손 왜 이렇게 딱딱해요? 한수가 손을 빼려는데 아이가 더 꼭 쥐었습니다. 근데 따뜻해요. 한수의 눈이 붉어졌어요. 밤이 깊어 정우가 아버지 옆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그때 형들 편도 아버지 편도 못 들어서 죄송했어요. 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애비가 너한테 못할 말을 했지. 형들처럼 못한다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정우야, 형들처럼 안 살아줘서 지금은 고맙다. 정우의 눈이 젖었어요. 한수는 그 밤 아들과 손녀 곁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부를 부치던 한수가 또 휘청했어요. 이번엔 목공소 바닥이었습니다. 정우가 아버지를 둘러엎고 병원으로 뛰었어요. 응급실. 의사가 정우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진단은 5달 전에 나왔고요. 여태 치료를 안 받으셨어요. 정우가 무너지듯 벽을 짚었습니다. 5달 전에 아셨다고요. 그때 간호사가 한수의 소지품을 건넸어요. 낡은 지갑, 손수건, 그리고 오래된 두부 장부 한 권. 정우가 무심코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었어요. 거기엔 정우가 모르던 10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가 목공소를 열려다 보증금이 모자라 주저앉았던 그 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이가 찾아와 보증금을 대신 내줬고 정우는 그저 집주인이 마음 좋은 사람이라고만 믿었어요. 장부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두부 판 돈에서 매달 조금씩 10년을 날짜마다 빠져나간 액수가 정우가 갚아야 했던 보증금과 정확히 같았어요. 아버지는 막내를 자랑스러워한 적 없다는 그 아버지는 10년 동안 말없이 이 아들 하나를 뒤에서 바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장부 마지막 장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어요. 정우 몰래 절대 알리지 말 것. 자존심 상할라. 정우가 장부를 쥔 채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들처럼 못한다고 늘 타박하던 그 아버지가 정작 뒤에서는 못난 자식이라던 이 막내를 10년째 지키고 있었어요. 한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들켰냐? 정우가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한수가 힘없이 웃었어요. 내가 스스로 일어섰다고 믿는 게 애비는 더 좋았다. 소식을 들은 큰아들과 둘째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문 앞에서 오래 들어오지 못했어요. 한수는 그들을 담담히 봤습니다. 왔냐? 밥은 먹고 왔어. 원망도 반가움도 없는 목소리였어요.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한수가 손을 저었어요. 됐다. 다 지난 일이다. 그 겨울 한수는 목공소 작은 방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막내가 손을 잡고 있었고 손녀가 발치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유언장이 공개됐어요. 공장과 남은 재산 대부분은 막내 정우와 손녀 앞으로, 큰아들과 둘째에겐 법이 정한 몫만, 그리고 유산의 일부로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작은 공방을 세우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새 아들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딴 것이었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큰아드님, 둘째 아드님이 이 일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정우가 잠시 아버지가 남긴 낡은 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콩물이 베어 손잡이가 다른 그 도장을요. 형들 몫도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예요. 그거면 됐어요. 봄이 오고 목공소 앞엔 작은 간판이 하나 더 걸렸습니다. 정우가 손수 깎아 만든 나무 간판이었어요. 아버지의 손 그대로. 그 옆엔 콩물 뺀 낡은 도장 하나가 유리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그 상자를 한번 들여다보고 나서야 톱을 들었어요. 형처럼 살지 못한다고 타박받던 그 손으로 이제 아버지의 손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등을 받쳐준 누군가가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오늘 늦기 전에 그 손을 한번 잡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가족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따뜻하시길 바랍니다.